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죠.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까닭은 사실 요즘처럼 뭐 진보다 보수다 해서 좀 갈등의 모습을 보일 때도 없었던 것 같고, 특히 교육 현장을 보면 최근에 그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제 많이 당선이 되면서 상당히 그 마찰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건강한 사회는요, 진보와 보수 간의 합리적인 대화가 활발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활발해지려면은 진보나 보수가 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공통 기반 위에서 해야 되고, 네. 서로 역지사지할 수 있는 열린 자세, 네. 그리고 관용의 자세가 있다면은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 간에는 서로 교대로 이 국가 권력이든지 어떤 큰 조직을 맡아서 운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걱정하는 진보 보역 간의 갈등은 그 극단적인 두 집단과 세력 간의 대치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이번에 이제 그 교육감 선거에서 6명의 소위 진보적인 그 교육감이 당선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 선택한 거니까 거기에 합리성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교육과부하고 교육청하고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보는데, 저는 그 소위 진보적인 교육감들도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체벌 문제 같은 거, 저도 뭐 평생 학교 교수였고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때려가지고 감동시키는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체벌은 20세기까지의 그 교사, 공급자 중심 혹은 교사 중심의 그 교육한 방식이죠.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네. 교육에는 감동을 주지 않고 공포로서 어떤 그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체벌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마 교과부가 그에 관한 법령을 고칠 겁니다. 네. 고치게 되면 합법적으로 이제 소위 진보 교육감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 갈등이 심각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늘 생각해야 되니까. 교육과부도 중앙정부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것이 더 학습자 중심의 정책이고 선택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잖아요. 그 무슨 그 학교 전체 학력 테스트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학업 평가요. 예. 예. 그것도 요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건 이제 그 부시의 No Child Left Behind 그 아이디어인데, 미국의 네. 교육계획 그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를 그 평가 성적으로 서열화해서 잘하는 학교는 더 지원하고 이제 못하는 학교는 어떻게 이제 바꿔보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교감들은 자기 학교가 평가가 낮아지면 결사적으로 올리려고 가장 비교육적인 편법을 쓰게 됩니다. 네. 그 시험 칠 때 솔직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답을.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학교의 그 점수가, 평균 점수가 높이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교육의 이름에서 가장 비교육적이고 편법주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범죄적인 그걸 조장한다는 말이죠. 조장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보 교육감의 그 비판에 대해서 겸손히 국민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쪽의 뜻을 잠깐 이제 여쭤본다면, 어떤 전국적인 그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의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학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예.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계획에 필요한 가치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암기 교육이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둘째는요, 보통 교육 수준에서,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전국 평가를 하든 안 하든 국제적으로 팀스 같은,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수학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게 국제적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도 매년 참여하는데 그 서열은 OECD에서 항상 상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교육부 총리할 때 그 OECD 교육부 장관 부의장을 했는데 그때 선진국가 미국이나 뭐 유럽의 선진국가 교육부 장관들이 다 나한테 당신네들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어떻게 이렇게 수학 이런 자연과학에 있어서 세계 최상급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미국 교육부 장관은 자기는 늘 15등, 6등 뭐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대요. 네. 30개 그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막 달달 볶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보통 교육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데다가 지금 보통 교육을 더 이렇게 경영 교육으로 이렇게 막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국적인 시험 테스트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학교에 경쟁시키는 거는요. 학교 간에 경쟁시키는 것은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대학을 보다 경쟁력 갖도록 자극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의 근간가운데 하나가 그 평준화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준화라는 말과 혼돈할 수밖에 없는 말이 획일화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 교육부를 맡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준화의 그릇에 수월성의 내용을 담을 수 있게 하자. 예. 근데 그 말이 참 모순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준화는 획일화뿐만 아니라 하향 평준화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를 빨리 깨야지 이게 상향 수월성이 확보된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의 평균 학력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력을 이렇게 늘 조사를 해서 비교해보면요. 평준화 쪽이 비평준화 쪽보다도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더 높았습니다. 네. 예. 근데 하여튼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각색된 견해 같고요. 그런데 평준화를 하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특성 있는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네. 아동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그 재주를 개발할 수 있는 특성화된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네. 특목고라든지 자율고라든지 이런 길은 또 열어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되게 특목고나 자율고는 지금 보면은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보다도 3배 등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자